정희자 씨는 73이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마음이 무뎌진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가 더 오래 남았다. 특히 자식이 하는 말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게 가슴에 박혔다. 남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 쓰러졌고 그날로 돌아오지 못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이 많았다. 남편이 사람 좋은 성격이라 동네에서도 다들 좋아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자 집은 너무 조용해졌다.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이 하나 줄었다는 사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래도 울 시간이 없었다. 아들 민수는 아직 취업 전이었고, 딸 수지는 결혼 준비 중이었다. 정희자는 다시 일했다. 새벽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고, 낮에는 식당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반찬 가게 포장을 도왔다. 몸은 늘 쑤셨지만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다. 자식이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다. 정희자는 아들 대학 등록금을 내던 날 혼자 은행 앞에서 울었다. 남편 없이 여기까지 보냈다는 안도감과 통장 잔고가 거의 비었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민수가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정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 아들 대기업 들어갔어요. 그 말이 그렇게 자랑스러웠다. 딸도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다. 정희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다 됐다.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 그런데 쉬는 법을 몰랐다. 50년 가까이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갑자기 자기만 생각하라니 쉽지 않았다. 그래서 여전히 반찬을 만들어 자식들 집에 보냈다. 김치도 담갔고 국도 끓였다. 민수가 좋아하던 멸치볶음은 결혼한 뒤에도 계속 만들었다. 엄마,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돼.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자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하지 말라는 뜻인지 정말 괜찮다는 뜻인지 알 수 없었다. 그저 엄마니까 했다. 사고는 비 오는 날 일어났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걷다가 미끄러졌다. 고관절이 부러졌고 수술을 해야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니 괜히 남편 생각이 났다. 그 사람이 있었으면 손이라도 잡아줬을 텐데 아들과 딸은 병원에 왔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아픈 것도 잠시 잊혔다. 정의자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괜찮다. 별거 아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듣게 됐다. 민수의 목소리였다. 솔직히 내가 모시긴 힘들어. 회사가 너무 바빠. 수진도 한숨을 쉬었다. 우리도 애 있고 시댁 있고 쉽지 않아. 정의자는 눈을 감았다. 들리지 않는 척했다. 그 순간 자기 존재가 짐이 된 것 같았다. 며칠 뒤 민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 잠깐 요양원 계시면 돼. 잠깐. 그 단어 하나가 계속 귓가에 남았다. 정의자는 싫다고 말하고 싶었다. 내 집이 있는데 왜 가야 하냐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식이 곤란해할까봐. 평생 그래왔다. 자식이 불편하면 자기가 참았다. 요양원 첫날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들어갔다. 옷 몇 벌, 칫솔, 안경,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 민수는 과일 한 박스를 두고 갔다. 수지는 말했다. 엄마, 금방 집 가요. 정의자는 웃었다. 그래. 문이 닫히자 숨이 턱 막혔다. 낯선 냄새가 났다. 소독약 냄새와 죽 끓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옆 침대 할머니는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이 무서웠다. 첫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복도에서 휠체어 소리가 났다. 누군가 기침했고 누군가는 잠꼬대를 했다. 정의자는 이불을 끌어당겼다. 집 생각이 났다. 작은 부엌, 싱크대 옆에 둔 주전자, 베란다 화분, 그리고 남편 사진 모두 그대로 있을 텐데 자기만 여기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 서러웠다. 첫 주는 전화가 왔다. 민수는 물었다. 엄마, 밥 잘 먹어요? 수지는 영상통화를 걸었다. 정의자는 웃으며 말했다. 여기 좋아.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자식이 미안해할까봐. 둘째 주는 전화가 줄었다. 셋째 주는 문자만 왔다. 넷째 주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정의자는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봤다. 벨소리가 꺼졌나 확인했다. 배터리가 없나 확인했다. 아니었다. 그냥 연락이 없었다. 매주 토요일이면 면회 시간이 있었다. 정의자는 창가에 앉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면 옷깃을 만졌다. 하지만 항상 다른 가족이었다. 어떤 할머니는 손주가 왔고 어떤 할아버지는 아들이 왔다. 꽃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치킨을 사오는 사람도 있었다. 정의자에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옆방 할머니가 말했다. 기다리지 마요. 기다리면 병나요. 정의자는 웃었다. 우리 애들은 안 그래요. 그 말이 끝나자 목이 메었다.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정의자는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문득 민수가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눈 오는 날 장갑 없다고 울던 아이. 자기 장갑을 벗어 아들 손에 끼워줬다. 자기 손은 얼어붙었지만 아들이 웃으면 됐다. 그 아이가 지금은 6달째 오지 않았다. 그 사실이 갑자기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다. 한 번은 열이 심하게 났다. 간호사가 보호자에게 전화하자고 했지만 정의자는 막았다. 괜찮아요. 사실은 무서웠다. 전화 받고도 오지 않으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봄이 왔다. 정의자는 더 이상 문 쪽을 보지 않았다.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요양원 텃밭에 나갔다. 상추를 심고 고추 모종에 물을 줬다.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연이 많았다. 자식이 바빠서 안 오는 사람, 며느리 눈치 본다는 사람, 요양원에 맡겨놓고 잊힌 사람, 자기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 사실이 위로이면서도 더 슬펐다. 8달 뒤 민수가 왔다. 예고도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의자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낯설었다. 아들이지만 손님처럼 느껴졌다. 민수는 과일 상자를 내려놓았다. 정의자는 보자마자 알았다. 마트 입구에서 급하게 산 거라는 걸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다. 서운함도 오래되면 닳아버렸다. 엄마 잘 있었어요? 정의자는 웃었다. 응. 민수는 방을 둘러보더니 말했다. 엄마 여기 괜찮아요? 정의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괜찮다. 그 말이 민수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조만간 모실게요. 정의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정의자는 조용히 울었다. 누구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평생 자식만 보고 살아온 자기 삶이 떠올라서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줬다는 생각이 들어서 며칠 뒤 봉사사가 사진을 찍어줬다. 정의자는 머리를 단정히 빗고 웃었다. 사진 속 자신은 생각보다 밝았다. 간호사가 물었다.
보내드릴까요? 정의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말했다. 내가 잘 지내는 걸 굳이 알리지 않아도 돼요. 그날 이후 정의자는 매일 아침 산책했다. 하늘을 보고 꽃을 보고 새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지만 남은 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고. 그녀는 이제 안다.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 하지만 자식에게 인생 전부를 걸면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이 아니라 기다림일 수 있다는 걸